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 편안히 하셨습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윤입니다. 정보경입니다.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가 동반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반등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협상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오늘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에 이미 투심이 상당히 끌어올려진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한국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젯밤에 삼성전자가 노사가 또 파워퍼 관련해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 야간 선물이 거의 5% 가깝게 급등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시간 내에서는 계속해서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와 매출은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어쨌든 간에 시장은 한숨 돌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고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국제유가의 급락 그리고 국채 금리까지 동반 하락을 하면서 시장은 일제히 급반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31% 오르면서 4거래일 만에 5만 선을 회복했고요.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주의 반등이 두드러지면서 나스닥 1.54% 강하게 올라준 모습이었고요. S&P 500도 1%대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나란히 1%대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오늘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5%대 하락을 했는데요. WTI 100달러 밑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브렌트유도 오늘은 104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시장은 어떤 이슈들로 움직였는지 지금부터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가 급락하면서 기술주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무엇보다 집중하고 있었던 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죠. 내용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내용은 FOMC의 4월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요. 공개된 내용을 봤더니 연준은 다소 매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유가의 급락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에 시장이 집중을 하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건 결국 유가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시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WTI와 브렌트유 모두 5%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급락했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죠. 트럼프가 이란과의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악시오스의 보도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군사 충돌 대신에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는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유조선 이동 재개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행으로 초대형 유조선이 통과를 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은 일부 완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유가의 하락, 시장에는 어떻게 좀 연결이 됐을까요? 일단 오늘 국채금리가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최근 10년물, 30년물 올라갔다는 얘기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하락 흐름이 나타났고요.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되는 신호로 시장이 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는 가운데 기술주와 반도체 쪽으로 투심이 개선됐는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반도체, AI 관련주 쪽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무엇보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이 반영된 흐름이었습니다.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 이런 AI 관련주들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에너지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4월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4월 FOMC 의사록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수준으로 유지한 연준입니다. 중동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봤더니 물가가 2%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회할 경우 추가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한 연준이었습니다. 금리를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해석은 어땠을까요? 연준의 반응과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유가 안정 그리고 AI 기대감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의 해석을 좀 핵심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금리 부담 완화에 우선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유가 급락이 기술주 반등의 명분을 제공해 줬고요. 장이 마감된 후에 엔비디아 실적, 장중 기대감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연준이 내놓은 긴축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 그리고 AI의 기대감이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한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미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AI주 전반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된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중요하겠죠. 종목에 관련된 이야기 최효은 앵커가 바로 전해드립니다. 네, 간밤 증시 상황 굉장히 좋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이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을 또 소화하는 그러한 정교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장 전에 아날로그 디바이시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 AI 쪽으로는 연이어서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타겟과 같은 기업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실 텐데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1.3%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를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8%대 상승, 애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 이외 반도체 업종 보시면은 AMD 8% 넘게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7%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기다리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올라갔다라기보다는요.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이에 따라서 반발 매수세가 좀 급하게 들어온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IT 쪽, AI 쪽으로는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고요. 인텔도 7%대 상승, 퀄컴 3%대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 파이낸셜 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JP모건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타겟이 간밤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타겟 현재 구간에서 $120 부근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S&P 500 가운데 방어주 쪽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초록불이었습니다. 아마존도 2%대 상승, 테슬라도 3%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FSD와 관련된 채용 공고를 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3%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많은 기업들 꽤나 움직였습니다. 보시면요.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일단 투자자들의 기대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긍정적인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온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실적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뒤로 엔비디아 실적 보입니다. 매출, EPS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엔비디아는 이제 매출과 EPS만 상회했다고 해서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매출 함께 만나보시면요. 85% 넘게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성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엔비디아는 1등 기업인데 실적 성장세가 어마어마하죠.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 EP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해 대비해서요. 9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PS와 매출만 모두 다 좋았던 것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거의 90% 가깝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간 주가입니다. 일단 정규장에서는 1%대 상승 흐름 나왔고요. 시간의 움직임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0.4% 약보합권 222.58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의 거래 움직임 보면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투자자들이 뭔가 좀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폭의 하락도 아니고 큰 폭의 상승도 아니고 이게 뭐지? 라는 어떤 약간의 주저함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엔비디아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엔비디아의 월가 투자 의견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총 61명의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에 레이팅을 줬습니다. 그 가운데서 21명은요.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를 의견을 냈고요. 36명은 바이, 매수하라라는 의견을 냈고 3명은 중립 그리고 1명은 시장 수익률 하회라는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저희가 5월 12일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떠한 투자은행이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나 봤더니 59% 이상의 상승 여력을 내다보는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에버코어 측에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낮게 보는 쪽이 RBC 캐피털이었습니다. 13%대의 상승 여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투자 의견을 조금 비교를 해가면서 저희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버코어입니다. 59%의 상승 여력을 내다보는 투자 의견이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에이전틱 AI 확산으로 토큰 사용량이 올해 들어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말을 좀 쉽게 바꿔보자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양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블랙웰 칩은 여전히 공급 부족 사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에버코어 측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9개월간 SOX 대비해서 부진했지만 현재 퍼는 과거 평균 대비해서 약 30% 할인됐다.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주가도 괜찮고 실적 성장세도 좋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HSBC입니다. 47%의 상승 여력을 내다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밸류에이션 저평가는 전통적인 AI GPU 판매를 넘어선 새로운 성장 스토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최근 3년 동안 그 실적 자체만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마감되고 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임을 보시면은 아마 이 마지막 투자 의견이 굉장히 납득이 되실 겁니다. 엔비디아 당연히 실적 좋지. 원래 잘하는 기업이잖아. 근데 다음 스토리는 뭐지? 라고 시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는 어떤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그러한 실적 발표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잘 내놓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홀드, 중립 의견을 낸 투자사들조차도 이 엔비디아는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연이어서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느냐인데 미국의 예측 업체 칼시에서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젠슨 황이 혹은 그야 엔비디아가 이러한 내용은 발표를 할 거고 이러한 내용 발표를 안 할 거다라는 서베이를 붙였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낮은 44% 볼까요? 일단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대만, 타이완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칼신을 내다봤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내다본 건데요.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 나가면서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절대 대만 이야기는 안 할 거다. 이게 굉장히 중국에게는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대만 문제는 피해갈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이 이야기 꼭 나올 거야 라고 투자자들이 내다본 이슈도 있었는데요. 바로 휴머노이드입니다. 이 초록색 차트를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투자자들의 69%가량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휴머노이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꼭 나와야 하는 이야기 혹은 투자자들이 꼭 나왔으면 좋겠는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 6시 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오전 6시부터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 4가지 이슈가 확실하게 나온다면은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이번 시간의 거래는 아니더라도 오늘 밤에 열리는 정규장에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트럼프의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아마 주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가 트럼프의 중국 방문 일정에 직접 동행하면서 이번에 미중 관계에 대한 이슈가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H200의 중국 판매 이슈.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미국이 일부 중국 기업의 구매를 승인했다라는 보도가 있긴 했지만 중국 내 판매 허용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뭔가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이 조금 더 지금보다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함께 반영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이슈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세 번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앞서서 만나봤다시피 지금 투자자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언급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올해 CES에서요. 인간 수준 일부 기능의 로봇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 CES 이후에 처음 하는 실적 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젠슨 황이 이번에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4번째 포인트는 증권사 그리고 투자은행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많은 투자은행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AI GPU의 신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HSBC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규 시장이 확대가 되게 된다면 엔비디아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기존 빅테크 중심에서 국가 AI 인프라, 산업용 AI, 그리고 자율주행, 이 기업 AI 등으로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하면서 지금보다 돈을 벌 수 있는 시장 자체가 확대되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내다본 겁니다.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면서 이 4가지 이슈가 어떻게 언급이 될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시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마감 상황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네, 머스노 5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조건 알아야 되는 뉴스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어떻게 숫자가 나왔을까요? 정확한 숫자 바로 만나보시죠.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7 회계연도 1분기 조정 EPS가 1.87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인 1.76달러를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816억 2천만 달러로 집계돼 시장 전망치였던 788억 6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회사는 또 자사주 매입 규모를 800억 달러 추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 시간 기준 오전 6시에 열리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 CEO가 신규 고객과 AR 시장 확대 전략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CNBC는 엔비디아의 AR 공급망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실적이 AI 투자 열기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실적콜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FOMC에서 연준 인사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일단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쟁이 계속된다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공개된 5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은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경우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했지만 위원 4명이 성명에 반대표를 던지며 1992년 이후 가장 많은 이견이 나온 회의로 기록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쟁이 물가와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일부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하 신호를 담은 성명 문구에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다수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를 계속 웃돌 경우 추가 긴축, 즉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투자자들은 이제 전쟁이 거의 끝까지 왔다라고 기대를 하는 듯합니다. 다만 역전이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또 시장이 움직이는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같은 투자 의견들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AI 쪽으로 워낙 랠리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간밤에 이러한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달러 지수가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라면서 여름 랠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달러가 기술적 분석상 강세 신호인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면서 올여름 랠리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달러 지수가 지난 4월 7일 골든 크로스 신호를 나타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패턴으로 통상 강세장의 시작 신호로 해석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술적 전략가 폴 시아나는 역사적으로 이 신호는 달러 강세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1971년 이후 달러 지수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사례는 총 39차례였으며 이후 20에서 70거래일 동안 달러가 상승했던 비율은 66에서 7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달러가 5월부터 7월 사이 추가 강세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강세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페이스X IPO와 관련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오픈 AI가 빠르면 22일에 기업 공개 IPO 신청서를 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발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기업 공개 IPO를 위한 초기 서류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증권시장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오픈 AI는 최근 은행 등과 연계해 투자 설명서를 준비해 왔으며 이르면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22일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오픈 AI는 9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련 계획은 아직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오픈 AI가 막대한 AI 인프라 제출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매출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했습니다. 오픈 AI는 기업 고객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엔트로픽 견제를 위해 최근 동영상 생성 서비스를 종료하고 기업 수요가 높은 코딩 도구 등을 강화하는 등 매출 성장에 집중해 왔습니다. 네, 또 오픈 AI의 IPO가 뉴욕 증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옮겨가 보시죠. 간밤에 코스피 야간 선물이 급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가 꽤 많네요. 삼성전자의 노조가 총파업을 유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정 합의에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합의했을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유보하고 노사 잠정 합의안을 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21일 예정된 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 성과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사업부별 배분 문제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전체 성과급의 60%는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 부문에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 지급합니다. 적자를 낸 사업부의 성과급은 공통 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하게 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을, 적자 사업부 직원도 1억 6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특별 성과급 제도는 10년간 유지하되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삼성전자의 노사 간의 잠정 합의. 오늘 한국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 줄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가 급락하면서 시장은 급반등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시장이 주목했던 게 장 마감 후에 예정이 돼 있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고요. 이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던 모습이죠. 엔비디아 또 실적도 잘 나왔는데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 성장 가치를 많이 땡겨온 종목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좀 작용하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래의 성장 가치를 땡겨온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이 되면 그만큼 성장 가치를 깎아먹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주기가 굉장히 길거나 성장 가치를 굉장히 많이 땡겨온 기업에게는 더욱더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고점에 다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부분은 계속 불씨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가 또 강력하게 침공을 계속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했다는 또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타코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유가가 일단 급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마저 덮어버릴 정도의 인공지능의 성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지금 그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경계론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경계심을 주입하고 있는데도 계속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그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금리 상승이 시작되는 타이밍에 급락이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성장이 그것을 뛰어넘는다면 또 모른다. 물론 댓글에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나쁘고 이렇게 되면 좋고 그런 전망은 누가 못하냐 또 뭐 댓글이 많이 달렸던데 어쨌든 약간 그런 기로점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벗어날 정도로 인공지능의 성장이 확실한 것을 시장에서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굴복을 하느냐 그런 그 어떤 고점에서 약간 갈팡질팡할 수 있는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엔비디아가 뭐 이번 분기에서도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근데 실외거래에서 주가는 일단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실적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은 뭐 이미 시장이 갖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뭐 시장이 이번 실적에서 좀 가장 강하게 반응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만 하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이제는 예전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해서 뜨거운 반응은 없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그 어떤 슈퍼스타의 반열에 올라서 이제는 그 슈퍼스타가 뭐 흥행을 치는 드라마나 영화를 찍어도 뭐 당연히 쟤는 저만큼 하겠지 하는 그런 반응?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 같은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라던가 아니면 GE보노바 같은 전력 업체들, 버티브 홀딩스 같은 냉각 관련주, 아니면 최근에 뜨는 그런 광통신 관련주도 있잖아요. 루멘텀 홀딩스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오히려 지금 포커싱이 넘어가서 엔비디아는 원래 할 만큼 그만큼 하는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서 다른 주인공들이 조금 더 실적 발표에서 더 뜨거운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시간외에서 그렇게 큰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다행이다. 그거는 어차피 진행이 되어야 될, 나와야 될 실적이었다. 약간 네. 그런 반응이에요, 지금. 지금 또 엔비디아 어닝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시외거래 주가가 상당히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보합권에서 또 강보합권 쪽으로 좀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저희가 또 계속적으로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가 시그널 그렇다면은 어떤 시그널이 또 있었는지 키워드로 한번 만나보시죠. 요즘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AI 훈풍을 타고 인텔의 주가가 간밤에 7%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끝나지 않은 AI 반도체 랠리, GPU를 넘어서 이제 CPU 대표주인 인텔까지 번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성장 스토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월가 시그널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GPU는 뭐 당연한 어떤 그 디폴트 값 같은 거가 돼버렸고 CPU 관련주가 더욱더 뜨겁게 움직이죠, 요즘에는. 인텔하고 AMD가 훨씬 더 뜨겁잖아요. 변동성이 크잖아요.
위아래 변동성이. 엔비디아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CPU가 중심인가 뭐 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어제 시게이트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제 뭐 이제 저희까지 끌고 왔잖아요. 하드까지. 옛날에 사실 이제 하드는 좀 구시대적인, 요즘에 여러분들은 하드 탑재된 컴퓨터 안 사고 SSD 탑재된 컴퓨터 사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CPU도 사실 이제 GPU가 인공지능 시대의 중심인 것 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주역이었는데, 최근엔 또 다시 CPU가 또 주인공이 되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면 항상 이게 패션처럼 돌고 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컴퓨터도 다시 CPU가 복귀를 했네요. 그래서 인텔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7%좀 높게 급등했습니다. 넘게. 맞습니다. 제가 저걸 준비할 때는 이제 6.9였는데 네. 7%가 조금 넘었어요. 종가상으로는. CPU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전망. 그러니까 지금 뭐 인텔이 뭐 파운드리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파운드리 협업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고, 인텔의 파운드리를 막 다 택하고 이건 아니고, 지금까지 오른 주가의 근본적인 배경은 CPU의 호황이죠. 그것 때문인데, CPU가 결국 원래는 뭘로 쓰였냐? 원래는 그 일반 사용자용의 하드웨어, 그다음에 기업용 하드웨어, 스마트 기기에 쓰이는 프로세서, 이런 것이 수요여서 일반 그냥 범용 그거죠. 일반 사이클에 해당되는. 그래서 GPU 같은 어떤 파괴력이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데이터 센터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CPU가 이 GPU에 비해서 뒤처진다고 얘기 나왔던 게 원래 학습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막 그때 학습을 하는 최초 단계가 있었잖아요. 학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동시에 여러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렬식 계산인 GPU가 더욱더 부각이 됐었는데, 그래서 CPU는 한 권씩밖에 책을 못 읽으니까 너무 느린 거죠, 학습 단계에서는. 그래서 뒤쳐졌었는데 이제 학습 단계는 끝났어요. 이제 이 생성형 AI들이 학습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용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는 추론 단계. 그 다음에 추론 단계를 넘어서 스스로 이제 계획을 짜주는 에이전틱 AI 시대가 오다 보니까 다시 컨트롤 타워인 CPU의 중요도가 강조가 되면서 인텔과 AMD가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AI 수요가 GPU에서 CPU로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된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 인텔이 훨씬 더 사실 약간 엔비디아에서 주인공을 옮겨받은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기초 체력보다 앞서가기 시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원래 갖고 있는 것보다 좀 가치를 더 높게 받아서 좀 고평가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인텔은 그중 하나가 아니다. 제이 골드버그 애널리스트가 그런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망치에 맞게 정상적인 속도로 인텔은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또 코디 에어커리 이 지금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이 인텔의 수익 창출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인텔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의 주가가 급등한 것이 어제 하루 반짝이 아니라 네. 지금 추세적인 흐름으로 갈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성장세가 강력한 가운데 AI 수요의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또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나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고객이 많은 인텔인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이 대기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기 이제 파운드리까지 이제 부활하면 아주 좋은 거죠. 인텔은 종합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의 성과도 가시화가 되면은 이제 아까 그 CPU 성장 플러스 알파가 또 생겨버리는 주가의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지금 18A 노드 그리고 14A 노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차세대 공정 기술로. 그래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리프탄 CEO 분께서 사실 이것도 변수 아니었습니까? 이제 CEO가 교체되면서 인텔이 어떤 기사회생의 계기를 마련했는데, 이 리프탄이 외부 고객에게도 개방할 수 있느냐 일부 고객들이 와서 물어보고 있다. 근데 그게 매우 흥분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의 파운드리가 고객만 찾아온다면 이걸 확 개방해가지고 수익 추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발언을 보니까.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 성장 본격화. 이게 또 만약에 정말 본격적으로 붙으면 인텔의 주가는 더욱더 불붙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니까 인텔 파운드리의 경쟁력 나와 있거든요. 18A, 14A 노드.
이게 이제 첨단 공정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력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이 가장 강점이 지금 저거잖아요. 이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지분을 가져가면서 미국 내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해서 지금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다. 그다음에 유연한 협업 모델 있고요. 신뢰와 보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거대한 시장 기회를 지금 창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인텔. 이 파운드리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앞으로 인텔의 추가 성장 모멘텀이 된다면 주가에 한 번 더 불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의 흐름이 더 기대가 되는데 간밤에도 7% 넘게 급등했고요. 최근 흐름이 아주 좋은 인텔입니다. 이 종목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더 들여다볼까요? 네, 인텔 정말 죽지 않습니다. 역시 부자는 3대를 가도 망하지 않죠. 자, 인텔이 지금 44.9%의 주당 순이익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엄청나네요. 자, 그리고 위험 요인을 봤더니 뭐 3개월 동안 미국 시장 대비 주가 변동성이 크다. 근데 변동성은 위로도 클 수가 있으니까요. 임원 및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 매도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네요. 자, 일단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재무 건전성이 탁월하고요. 과거 실적은 나쁘지만 미래 성장성의 점수를 지금 시장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와 정말 대단합니다. 와. 자, 이게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네. 일이거든요. 이게 정말 깜짝으로. 이게 지금 40달러 정도에서 140달러를 가는데 한 달 반 정도밖에 걸리질 않았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인데, 자, 결국에 이 지금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잠깐 꺾였었잖아요. 다시 이틀 동안 지금 V자 급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시 고점을 또 돌파를 해서 140달러를 갈 수도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가팔리죠. 지금 완전 정배열로 지금 자리를 잡을 정도로 이격이 일단 벌어져 있는데, 일단 요 한 뭐 일주일간의 조정 때문에 이격이 상당히 많이 좁혀졌어요. 밑에 50일선도 꽤 따라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이 보라색이 항상 잘 안 보이는데 여기 21선에서 반등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51선까지 너무 멀잖아요. 일단 21선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격 조정 때문에 51선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0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인텔의 그 매출액 봤더니 매출이 막 이제 1년여 전에 22년이니까 4년 전이군요. 4년 전에 최고 매출액을 아직 돌파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막대기가 저기까지는 못 갔어요. 근데 조금 점진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걸 봤더니 이제 막 매출액 성장이 확실하게 막 그 급진적이진 않은데 일단 미래 성장 가치를 많이 땡겨준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4월 24일 날 2026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이건 몇 번 봤었는데 12.4빌리언 달러 매출 예상인데 13.58빌리언 달러로 9.49% 어닝 상회를 했고요. 매출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전망이었는데 플러스가 나와버리면서 네. 완전 대반전 어닝 서프라이즈가 맞습니다. 지금 나온 네. 상태죠. 자, 그리고 17개 분기 중에 12개 분기의 매출이 추정치를 상회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거를 또 반대로 해석하면 갈 곳이 더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2022년도 1분기 때의 그 매출액도 아직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저 매출을 만약 상회한다면 주가는 어디가 있을까? 굉장히 기대감이 지금 부풀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이 증권가에서도 이걸 예측을 못했습니다. 네. 너무 급작스럽게 상승해버려서 컨센서스를 이미 너무 넘어서 버린 상태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87.09인데 이미 30%가량 상회를 해버렸습니다, 주가가. 자, 그리고 의견은 11개 매수에 24 보유, 3개의 매도인데 보유 의견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보유, 종합 의견이 보유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의견들이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바뀔지. 아까 전에 그 초반에 보면은 그 애널리스트 분들의 긍정적인 전망도 지금 두 가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전망들이 여기 반영이 되면 조금 이제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미래 성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는 인텔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한 달 반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월가는 보유 의견이 더 많습니다만 이 목표 주가를 이미 30%가량 상회하고 있는 인텔이고요. 140달러 돌파 가능성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으로는 어떤 걸 이야기해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 삼성전자겠죠. 왜냐하면 비슷한 네. 종합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파운드리를 굉장히 키워서 TSMC 어떤 대항마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TSMC에 비해서 좀 실력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간에 테슬라를 비롯하여서 인텔처럼 여러 협력체와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두 변수가 지금 일단 해결이 됐잖아요.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마무리가 됐고 네. 투표가 있지만 사실상 투표는 보나마나한 것이고요, 지금. 그렇죠. 성과급 제한을 없애줬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어닝 상회가 나왔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결국에 묶여있던 발목에 족쇄를 푼 것이거든요. 오늘 30만 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인텔도 7% 급등을 했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쪽 파운드리, 그다음에 인텔 같은 종합 반도체의 골격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은 굉장히 강세 출발을 해서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시그널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노조 파업 이슈도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요. 엔비디아의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업 구조가 비슷한 인텔도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30만 원대까지도 한번 기대가 된다고 해주셨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장 상황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 시그널 한번 같이 기다려 보시죠.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첫 번째 기업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현대모비스의 그 새로운 신수정 사업에 대해서 FT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 현대모비스가 새롭게 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자막에서 보이고 계시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틀라스를 갖다가 대규모로 생산하고 했기 때문에 그 대규모 생산할 때 필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중요 부품은 이제 현대모비스가 생산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가지고 와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시장의 확대 그리고 단가 낮추기입니다. 일단 뭐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시장의 확대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종목과 기업은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뛰어야 주가 같이 반응을 합니다. 올해 영업이익과 매출을 쭉 평균을 했더니 올해 그 전체적인 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고평가, 저평가를 PER로 보지 않습니까? PER이 1이어도 내년도 영업이익이 똑같고 내후년 영업이익이 똑같으면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PER 낮은데 내 종목이 왜 안 움직이지? 라고 의아하신 분들은 이 주시장의 어떤 규칙을 갖다가 외면하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대모비스가 내년, 내후년에 이번에 아틀라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이 더 뛸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보면은 28년에는 3,050억 원이 아틀라스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고 2040년에는 무려 4조 4천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매출이 발생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현대모비스의 기업 가치의 약 26%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실은 주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 반응하는데 기업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시장에서는 기업의 그 발표가 신빙성 있느냐 그리고 기업의 발표한 그 섹터가 사업 영역이 실제로 더 성장하느냐로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로봇 산업이라는 건 누구나 알다시피 더 성장할 여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이제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대모비스 입장 결국 현대차 그룹의 이제 계열 정리한 것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를 만드는데 아틀라스에 필요한 부품을 누가 만들 것이냐라는 것을 갖다 계열 정리를 해서 현대모비스가 만들기로 했다.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부품을 갖다가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과 실제 확정은 다릅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현대모비스의 주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제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생산하게 됐다라는 소식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현대모비스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자동차 부품만 만들었다면은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게 된다면은 그만큼 현대모비스가 돈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스트림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 로봇이 생산되게 되면은 뭐 언제부터 쓰이고 어디에 배치가 되나요? 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건데 그래서 아틀라스를 갖다가 대규모로 생산하기로 했어. 대규모로 생산하는데 한국엔 언제 들어오니? 라는 어떤 질문에 본다면 아직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대차 노조, 민노총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조율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민노총 나름대로 야 대통령이 말하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어쨌건 아직은 조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아틀라스가 울산 현대공장, 기아의 화성공장에 들어올 여지는 아직은 없다. 다만 그러면 어디다가 배치할 거냐? 미국에 있는 공장에 배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공장에 배치를 할 때 그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이제 아틀라스가 필요하고 아틀라스에 필요한 부품을 누가 조달할 것이냐? 현대모비스가 조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아틀라스를 갖다가 실제로 조달을 했을 때 아틀라스 배치했을 때 현대차가 누리는 이게 엄청난 홍보 효과, 많은 사람들이 또 어린이들 로봇을 되게 좋아하니까 홍보 효과가 되고 근데 홍보 효과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현대차 매출에 기여할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아틀라스 때문에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이 점이 사실은 현대차가 제일 이제 쾌재를 부르는 것이고 실제로 현대차를 기업을 분석하는 많은 시장 분석가들은 이 부분 때문에 현대차에다가 엄청난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단가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나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이거든요. 예. 얼마나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아틀라스를 갖다가 많이 대규모로 생산해서 아틀라스의 생산 단가를 갖다가 한 대당 10만 달러 이하까지 낮춘다면 그러면 시간당 운영 비용이 5달러. 시간당 운영 5달러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제, 현재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습니다. 근데 최저임금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그 현대차, 기아차 공장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일을 하는 시간당 비용은 20에서 38달러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아틀라스를 집어넣었을 때 현대차, 기아차가 누리는 어떤 판가, 인건비 절감 효과가 무려 4분의 1 내지 7분의 1이다. 그러면 7분의 1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줄어드니까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것보다 혹은 또 판가 자체를 낮출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야 미국 와서 공장 만들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일자리도 없으니까 일자리 좀 만들어줘 이거였는데 이걸 미국이 허용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아니 미국은 이걸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민노총이 미국에 없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노조가 있죠. 노조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심지어 민노총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은 그 어떤 차종을 어디서 생산할지까지 경영자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삼스럽게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기아차에서 대표적으로 엄청난 이제 호평가를 받고 있는 그 차종이 있는데 SUV, 대형 SUV인데 대형 SUV를 우리는 이미지로만 봅니다. 왜? 한국에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까지 이제 민노총이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노조가 있어도 이 정도까지는 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노조가 있어도 사실은 영역이 제한된 것이 어떤 영역이 제한됐다고 볼 수 있냐? 사주가 경영진이 이 사람을 해고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고합니다. 야, 우리나라 노동법은 이 사람 해고하고 싶으면 해당 부서가 적자가 나야지 해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노동 유연성이 아주 좋다. 이 점 사실 미국의 강점이기 때문에 네. 사실 민노총도 없다는 동시에 노동 유연성이 아주 원활하기 때문에 그 아틀라스를 배치한 데서 미국에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 아마 이제 현대차 그 생산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뭐 단가가 낮아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경쟁을 해볼 법하다 이런 의미일까요? 예, 해볼 법하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최소한 현대차가 최소한 생존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그 강경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는 들어가 있고 동남아 시장은 완전히 그냥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낮냐? 우리나라 돈은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전기차도 되게 많습니다. 이 점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러면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라는 거는 어느 정도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 비용을 감안하면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가능하다라는 것은 되게 충격적인데, 이 충격적인 것이 현실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중국 당국이 엄청난 보조금을 갖다가 제조업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죠. 테무라든지 그 다른 걸 유통을 통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을 갖다가 황폐화시킬 정도로 엄청난 싼 가격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은 이제 중국 전기차 1,000만 원, 1,500원도 가능하고, 이게 너무 싸지 않느냐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3,000만 원짜리 전기차도 있는데 3,000만 원 전기차는 아주 우수합니다. 내장재라든지 디자인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점 봤을 때 이대로 시장에서 풀어버린다면 중국 전기차 갖다가 세계 어느 곳에도 대응할 수는 없다. 근데 이 점에서도 현대 아틀라스가 있기 때문에 아틀라스가 생산 공장에 투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가를 낮춘다면 현재 현대차의 그 현대차에서 임금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10%나 됩니다. 꽤 높죠. 10%라는 것을 많이 낮출 수 있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갖다가 그나마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제외하고서는 그나마 중국과 한번 겨뤄볼 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보도를 가지고 오셨는데 갑자기 두 가지 기업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도 놀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게 됐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현대모비스의 매출 자체가 이전보다는 확대될 것이다. 기대감을 가질 법하다라는 그러한 부분 짚고 왔고,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이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은 아마 뭐 이 생산된 로봇이 어딘가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장기적인 시선에서 현대차의 비용 절감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이슈는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예, 블룸버그가 뭐 어저께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뉴스이긴 하지만 HMM 그 선박이 무사히 처음으로 전쟁을 발발하고선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라는 걸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라는 소식 들고 왔는데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묵인. 키워드에서 다들 눈치채셨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이란이 허용을 해줘야지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전쟁이 발발하고 이란은 사실 미국의 적수가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란이 버텨줄 수 있던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냐? 진짜 무기가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갖다 포격을 한다든지 엄포를 놓는다든지, 그래서 통과를 못 해버리면서 유가를 확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발달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뉴욕이나 있을까 싶지만 대다수의
대다수의 도시나 농촌은 대부분 자기 차를 끌고 운행을 하는데 그럼 자기 차를 끌고 운행하는데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당장 실생활에 엄청 영향을 끼칩니다. 이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유가를 올려버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했습니다. 이 압박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사실 유가가 이제 부담이 들었고 지금 뭐 2부제, 5부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전쟁이 발발하고 처음으로 HMM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으면 당연히 이란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 우리가 통과시켜줄게. 다만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돈을 내라고 그러는데 조현 장관은 어저께 나와서 우리는 이란에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블룸버그는 그 부분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란에 무기는 있지 않나라는 것이 이제 블룸버그의 시각이고 저는 그보다 더 나가서 일정 부분 뭔가 협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우리나라 당국이 뭐라 얘기냐면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이란 말고는 남우호를 포격을 했죠. 남우호를 포격할 주체가 이란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그걸 우리가 명시로 말하기 좀 힘든데 라는 맥락이 있으니까 아마 이란 당국과 야 너네가 우리의 민간 선박을 포격을 했는데 대신 이거라도 통과시켜줘라는 어떤 게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HMM 유조선이 처음으로 통과를 했다라고 이제 그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뭐 돈 받고 통과해준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일단은 뭐 HM의 유조선이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은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은 또 협상을 해서 또 뭐 가야 될 테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했으니까 그 다른 선박도 늦긴 하지만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엄청나게 좁은 대역에 수백 척의 선박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란이 거기서 포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담보가 없으면은 누가 그 목숨을 걸고 이제 통과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통과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모든 선박 예전에는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보험을 듭니다. 근데 보험을 드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전쟁 임박했고 전쟁에 따라서 실제 너네 선박이 좌초하거나 포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거기에 보험을 들어줄 수는 없다. 보험이 들어주지 않으면은 그 유조선 해운 업계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 통과시키기가 힘듭니다. 의도해서 통과시키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유가가 내려갈 수가 없고 유가가 내려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주가나 우리의 실제 거시 경제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쟁까지 좀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좀 전체적으로 시장 보자면은 말씀처럼 유가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일단 투자 심리 자체가 유가가 뭔가 튈 것 같은데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테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을 테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사실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단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투탑이 삼성전자와 하이스, SK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실적을 갖다가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최종 유저가 누구입니까? 빅테크들은요. 빅테크들이 사실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 이게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같이 발생하면은 그 빅테크들이 아무리 돈이 많거나 또 사실은 외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할 때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고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은 아무리 생존에 때문에 그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할지라도 투자를 갖다 유예하거나 투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줄인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는 순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투탑은 사실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가능성까지는 사실 거의 없는 거죠? 가능성까지는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그 빅테크 4에 해당하지 않지만 나머지의 그 밑에 깔리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채권에 대한 부담, 오라클에 대한 어떤 신용 크레딧의 문제는 작년부터 이렇게 그러네요.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오라클의 가져머니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럼 점진적으로 그 타격을 받은 기업들이 계속 나올 것인데 이런 것들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투탑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은 뭐 SK하이닉스 같은 180만 원 깨지기도 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드러났다. 왜냐하면 주가만큼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계속 주시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내려갈 때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시장이 왜 내려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유를 또 찾아서 내려가기도 하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가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 우려도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올라간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거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AI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캐펙스
캐펙스를 늘리면서 이 주가를 끌어올려 왔는데 캐펙스를 늘린다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약간의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유가의 움직임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글로벌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편히 잘 쉬셨습니까?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비가 올 듯 말 듯한데요. 글쎄요, 오늘 뭐까지는 하여간 비 온다고 그랬으니까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요 뉴스들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어제까지와의 분위기와 달리 뉴욕 시장도 그렇고 앞서 뭐 자세히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우리 쪽에서 봐도 이제 삼성전자가 새벽에 파업이 타결이 됐죠. 협상이. 이런 부분들 그렇고 오늘은 갑자기 분위기들이 약간 호재성 뉴스들이 되게 많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또 뭐 유가도 좀 많이 떨어졌죠. 90달러대 중후반까지 떨어졌고 이러한 상황이 좀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등등등. 이게 참 시장은 정말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얼굴색이 확 변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삼성전자 파업 문제는요. 일단 어제 오후 4시부터 김용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추가 협상이 좀 진행이 됐죠.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오후에 협상 결렬 소식, 그다음에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대로 내일부터 파업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다가 장 끝나고 난 뒤에 정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4시부터 다시 노사가 만나서 노동부 장관 주재로 협상을 추가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사측과 노측이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있고 저 뒤에도 보면 비교적 표정들이 좀 밝은 그런 모습입니다. 정리를 좀 하면 성과급은 특별 성과급을 포함해서 영업이익의 12%로 요게 확정이 됐고요. 사측에서는 한 10%까지, 맥스 10%까지, 노측에서는 역시 15% 얘기를 했는데 대략 적정한 중간선에서 타결이 됐다고 봐야 되겠고 중요한 거는 특별 성과급이 이게 현금으로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닉스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이 특별 성과급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자사주로 지급을 했다라는 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일종의 약간 RSU 같은 개념이 좀 돼서 결국 노조원들도 회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회사가 좋은 실적이 나야
그게 자기한테 현금은 결국 뭐 팔면 현금이니까요. 자기한테 회사 주식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회사 주식의 주가가 계속 올라갈수록 결국은 내 어떤 그 이익이 커지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다.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성과급이 현금으로 지급이 돼서 이를테면 뭐 올해 40조 원, 뭐 내년이 되겠죠. 40조 원이 넘는 그런 돈이 현금으로 나가게 되면 내년에 부동산 시장은 뭐 아주 큰일 났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정부로서 되게 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요즘에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금 지급이 아니라 자사주로 간다는 특별성과급 대부분이 그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부가 60%, 그다음에 반도체 전체 사업부가 40% 이런 식으로 됐고 특히 이제 사실 막판 쟁점이 파운드리하고 LSE 즉 적자 사업부에 대해서도 왜 성과급을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느냐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일단 올해 분에 대해서는 적자 사업부에도 지급을 하는데 차등 지급으로 하기로 했는데 차등 지급하는 부분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파운드리나 이 적자 사업부에서 강하게 반대를 해서 협상이 타결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을 1년 유예해서 적어도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성과급은 적자 사업부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마 이 부분이 또 협상 타결에도 주요한 이유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앞서 이제 엔비디아 소식도 좀 전해드렸으면 물론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 AI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우려는 덜어낼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역시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 노 전 조합원들이 이번 협상 안에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아마 오늘 좀 지나서 내일부터 이제 아마 그 찬반 투표가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기서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 파업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좀 되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2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계속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이데일리 기사는 이게 나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거를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본 기사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금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홍콩에 상장이 돼 있죠. 근데 이거 말고도 뭐 미국이든 우리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편입이 돼 있는 레버리지 상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또 레버리지라는 상품의 특성이 모든 투자자들이 다 레버리지 상품을 그렇게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뭐 두려움도 있고 부담도 있고 이게 사실은 잘 되면야 뭐 2배지만 안 되면은 2배가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들을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는 사람들,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출시가 되는 이 삼성 그다음에 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것이다. 그래서 뭐 대단히 새로운 신규 자금 유입은 없을 것이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갑자기 뭐 삼성이나 SK의 주가가 뭐 튈 것이다. 예를 들면 뭐 파업도 해결됐고 했으니까 이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뭐 관심은 되게 많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거의 8만 명에 이를 정도가 좀 되겠고, 그다음에 다만 장중 후반에 막판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2배 레버리지라는 거는 그만큼 오늘 뭐 삼성전자가 오르고 또 오늘 삼성전자가 떨어졌을 경우 그 떨어진 것만큼 2배로 이제 수익률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오르든 떨어지는 거네요. 그 장 막판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더 사거나 추가로 더 팔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 막판에 당일날이죠. 두 종목의 이 종가가 좀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다. 그 정도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종목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7일 날 상장을 하고 또 이번에 이제 이런 삼성전자 파업 문제와 같은 상당히 큰 어떤 변수가 좋은 방향으로는 해결이 됐고 또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AI나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그런 뭐 픽아웃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도 좀 상당 부분 덜었고 좀 뭐 하여간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너무 크게 기대를 갖지 말아야 될 부분이 역시 국채금리입니다. 오늘도 좀 그랬죠. 국채금리가 좀 급등세가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이 해결이 되더라도 이를테면 $100 가던 유가가 갑자기 $60로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또 지금까지 유가가 오른 부분이 지금 벌써 2달 이상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다시 정상으로 되려면 또 시간이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국채금리 상승이라든가 한마디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걷어낼 수는 없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짧게 가겠습니다. EU 관세 인상 초읽기, K철강 유럽 수출 빨간불. 기사 내용을 요약을 하면요. 유럽연합이 이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25%에서 50%로 상향 조정을 했고 또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죠. 이것도 좀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혜택을 받고 있던 무관세 적용 물량이 한 47%라니까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라는 상황이 좀 돼서요. 이제 그만큼 이제 더 비싼 가격으로 유럽에 우리 철강 제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좀 경쟁력, 가격 경쟁력 약화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될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이런 식의 뭔가 이렇게 약간의 이제 그 보호무역 조치들은 대부분 다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IAA라고 산업가속화법이라는 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결국은 중국산 배터리를 견제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우리가 반사익을 일부 입을 수도 있긴 한데 유럽이 이렇게 자꾸 뭔가 보호무역 조치들을 미국처럼 자꾸 이렇게 강화하고 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거니까요. 우리 기업들이 아무래도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앞으로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초반에 반사이익에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건 조금 좀 뭔가 조금 좀 너무 쉬운 생각이다. 너무 섣부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미국, 유럽 등이 자꾸 이 자국 기업들을 키우기 위한 조치들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시장에서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방산 도약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달렸다. 예. 화면에서 CG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 잠수함, 차세대 잠수함 사업 개요고요. 뭐 이것저것 다 합쳐서 대략 60조 정도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몇 년, 뭐 2, 3년 사이 60조는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60조 정도의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좀 보면 될 수 있겠고요. 오늘 이데일리 기사의 핵심은 핵심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하나가 유지보수 정비죠. MRO 쪽, 그다음에 산업안보 협력 모델 쪽, 한국과 독일의 경쟁력 차이 세 가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저렇게 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좀 돼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강한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좀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가 나토 회원국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 독일의 잠수함은 뭐 지금 만들어져 있던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독일의 잠수함 뭐 세계 최고라는 건 뭐 다 잘 아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안정적인 어떤 뭐 신뢰도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도산 안창호함이 좀 가고 있죠. 뭐 좀 하여간 우리는 마케팅을 그런 부분에서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딱 무사히 딱 도착을 한다 그랬을 때 또 지금 현재 그 잠수함 안에 캐나다 해군 장교들도 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거기서 계속 한 2주 이상 같이 바닷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또 많은 얘기들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걸 또 그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새로운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거죠. 어쨌든 초반에는 뭐 어려울 거다 얘기가 많다가 요즘에는 뭐 백중세까지는 아닌데 많이 좁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역시 좀 기대를 좀 아직은 뭐 기대를 이렇게 내려놓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근데 뭐 되기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표에서도 좀 나오는 대로 3, 40년짜리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필두로 해서 더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 하나의 레퍼런스가 돼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한국 잠수함을 수출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장은 그 이상을 기대했던 분위기였죠. 과연 오늘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참 주목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이 기대감 이미 선반영됐던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 가이던스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실장에서 좀 시장이 주목한 포인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포인트 실적 아니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던 작년 말에 왜 우리 AI 과잉 투자냐, 실제로 수익을 다시 벌어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네. 우려가 있었다가 연초에 조금 지지부진했었죠 주가가. 그렇죠. 그러다가 전쟁통에 이제 막 흩뿌려졌었는데 관심이 네. 그런 이슈는 이제 좀 깔끔하게 지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방금 MC님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시면서 시장의 기대를 웃돌았다고 정도 조금 마일드하게 표현하셨는데 네. 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저 816억 달러가요. 제가 지금 차트 하나 갖고 온 게 네. 시장에서 예상하는 왜 그 하단이 있을 거고 상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상 레인지가 그 상단 레인지를 한참 뛰어넘은 수준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주식이라는 게 이제 미래 성장, 꿈을 먹고 사는 속성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번에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다음 분기 그 실적 가이던스가 910억 달러 콜했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스 마진이 네. 그 75% 이번에 달성을 했고 다음 분기에 74.9에서 75 정도 비슷해요. 이거 가지고 아침에 잠깐 오면서 보니까 네. 조금 빠졌고 이런 우려 목소리가 살짝 있는 것 같은데 그로스 마진이라는 게 어떻게 계속해서 개선이 되겠습니까? 네. 100만 원짜리 만들면 비용 25만 원 빼고 75만 원 남긴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 많이 없어요, 전 세계에. 이 정도면 그렇겠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였습니다. 또 이제 실시간으로 어닝콜이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도 또 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하는데 보니까 젠스낭 CEO가 AI 팩토리라는 부분을 좀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단순한 AI 칩 판매를 넘어서 AI 인프라 전체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런 발언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런 거죠. 엔비디아라는 게 저는 그 한 5% 정도 느낌의 우려가 네.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그동안 이제 AI가 확장이 되고 인프라를 깔면서 연산 처리 속도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네. GPU를 필두로 해서 HTO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 저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AI가 만약에 AI 관련한 인프라가 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다 채워진 단계로 가면 매출이라든가 성장 속도가 낮춰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회사가 그렇듯이 네. 그때가 되면 앞으로 지금부터 한 몇 년 있다가의 얘기긴 하지만 저 회사가 어떻게 저걸 끌고 갈까? 지난 분기 때처럼 비슷한 콜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조금 딴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AI 궁극의 승자 몇 개 회사를 꼽아라라고 하면 그 안에 꼭 구글은 들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구글이 어떤 회사입니까? 수직 수평 통합이 다 돼버린 회사고 네. 자체적으로 모든 플랫폼을 다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도 이제 그런 식의 생존 어떤 전략이겠죠. 네.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거지만 확실히 미래의 먹거리나 미래의 성장의 어떤 다변화를 생각을 하는구나. 저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다행히 어제 삼성전자 급격 타결이 돼서 네네. 참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글로벌 리딩을 하는 회사들은 항상 저렇게 한 수 몇 수 앞을 보고 가는구나. 그런 흐뭇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오면서 잠깐 들었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베라 CPU 얘기도 좀 상당히 눈에 띄던데 CPU 시장까지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한 2월 달이었던 거 기억납니다. 3월인가 전쟁통이었는데 네.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이건 수익을 거의 메모리 반도체만 지금 보고 있다고 할 정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쏠린 현상이죠. 네. 그래서 3월인가 그때 구글을 필두로 해서 빅테크 몇 개 회사들이 CPU 의존도를 낮추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한참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환이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시장의 어떤 대응 네. 수순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플랫폼과 생태계라는 표현도 어닝콜에서 계속 반복을 네, 하던데 AI 경쟁이 단순한 칩 경쟁 아니다 이런 그럼요. 의미겠죠. 저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고 네. AI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저는. 인프라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에 지금 막 이 정도 상승인데 네네. 그래서 뭐 주가의 상승률로 보면 인프라 투자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범용 성장을 할 때 얼마나 더 아웃퍼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치적으로는. 그런데 AI 이제 시작이고 AI 인프라 초기 투자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미 그런 모습이 좀 관찰이 되고 있는데 AI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모델들이 개발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반도체라는 것도 범용 반도체에서 이제 테일러메이드, 그러니까 맞춤형 반도체, 뭐 거기 네. 길목을 지키는 게 브로드컴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뭐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돼요, 저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엔비디아 어닝콜과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 시그널에서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또 S&P 500의 흐름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보 기술과 에너지 섹터의 상승세 좀 유독 강한 분위기잖아요. 글로벌 증시가 보여주는 어떤 색깔이라고 할까요?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뭐 당연 AI가 끌고 가는 시장인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질문 나오셨을 때마다 한 30-40% 뭐 정해진 비중은 없겠지만 AI가 주도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회사의 비중은 반드시 가져가는 건 당연할 거고 그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네, 제가 매주 차트 같이 업데이트하는 보시죠. 차트인데 빨강색이 지난 2월 27일 전쟁 직전 이후에 S&P 500의 11개 업종의 상승률이고요. 네. 조금 좋진 않죠 지금. 뭐 전쟁통에 좀 올랐다가 빠지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런데 파란색이 YTD입니다. 연초 이후의 업종별 상승률인데 에너지는 뭐 당연할 것이고 테크가 한 2-3주 전까지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그 3월 30일 저점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게 YTD로 지금 IT 테크 업종이 20% 상승을 했고 우리가 보통 M7이나 빅테크가 속해 있는 통신 서비스는 아직은 좀 지지부진해요.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나스닥이라든가 필수 소비, 산업재, 소재, 부동산, 중소형주의 업종의 상승률입니다. 이게 낮은 게 한 7-8% 되는 거, 많은 게 뭐 한 10% 이상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그나마 많이 좀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업종 상승률이 한 10% 정도를 호가한다는 얘기는 이 관련된 종목들의 뭐 한 30-40%, 40-5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그 폭이라고 하나요? 네. 이게 M7이나 빅테크 쪽에 막 쏠려 있는 시장이 한 2-3년 전의 그림이었다면 네. 작년 말부터 올해 들어서는 이런 모습, 그 다양한 업종들이 못지않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 플러스 어느 정도의 분산, 자산 배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항상 강조드리곤 하죠. 뭐 좀 정리를 해보면 실적 좋은 업종 쪽으로 좀 자금이 집중되면서 성장성이 확인되는 산업 중심으로도 좀 자금이 몰렸다라고 해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또 한편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를 봤더니 현금 비중이 3.9%까지 떨어졌다는 거에 또 주목을 하더라고요. 뭐 반도체 롱 포지션 쏠림 우려도 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과열 신호를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뭐 어떻게 본다는 질문이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네. 제가 차트 몇 개를 보여드린 게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난 5월 19일 뭐 며칠 전입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근데 뭐 일색이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너무 쏠려 있고 단기 과열 양상이다. 방금 현금 비중 3.9%라고 했는데 네. 보통 시장에서 정답은 아닌데 네. 4% 정도가 깨고 내려가면 너무 쏠려 있다. 너무 과매수돼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하는 수치긴 합니다. 시장의 기준점이나 임계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뭐 정답은 아니지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요런 내용이 5월 초부터 계속 월가에서 나왔었어요. 이게 너무 과하다. 네. 메모리 반도체 샌디스크인가요? 한 430% 상승했습니다. 올해만 네.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그러면 어제 시장,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한 게 이제 조정이 끝자락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네. 근데 이 정도의 조정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3월 30일 단기 저점 이후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상승만 하겠습니까? 뭐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은 저희가 뭐 제대로 다루진 않겠지만 펀더멘털이라고 할 때는 경기 펀더멘털과 기업의 펀더멘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모두 엔비디아 실적, 매출, EPS 이런 거 다 펀더멘털 아닙니까? 네. 그런 펀더멘털이 훼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보고 요 최근 일주일 조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이 조금 그렇게 불안하진 않았던 것이 그러세요? 미국 경기 펀더멘털이나 기업 펀더멘털 오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네.
펀더멘털이 훼손이 되거나 꺾이는 그런 모습이 어디에도 전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물가 하나만 조금 우려감 있게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이 중동 정쟁발 물가 상승이 일시적으로 끝날 거다라는 희망 내지는 전망은 아직은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래서 더 나아가서 경기 펀더멘털 훼손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단기 조정은 좀 숨고르기, 뭐 단기 저점 매수 기회 뭐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AI 실적 성장 쪽에도 좀 무게를 둘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또 최근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2차 파동 우려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최근에 굉장히 좀 올랐다고 저희도 뭐 10년물, 30년물 임계점을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 넘어갔죠. 전해드렸어요. 간밤에는 좀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매크로 환경이 AI 기술주에는 좀 부담 요인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당연히 되겠죠. 네. 그리고 최근에 요 한 일주일 정도가 10년물 금리가요. 앵커님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뭐 수천 가지의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 지수가 있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파급 효과가 큰 걸 꼽아라 그러면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뭐 자료가 띄워질지 모르겠지만 네. 어제 기준으로 4.667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한 3년째인데 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러시군요. 네. 수치적으로도 10년물 금리가 4.6을 초과해서 넘어가는 게 거의 제가 본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굉장히 이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문제는 저 4.67을 찍고 넘어갔던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국채금리라고 하면 단기 금리에다가 텀 프리미엄을 합친 거거든요. 네. 근데 텀 프리미엄보다 단기 금리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 우려, 중동 전쟁발 유가 상승 이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 결국은 페드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냐 이 이슈가 갑자기 확 불거지면서 이걸 네. 반영한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중동 전쟁이 만약에 어제도 좋은 소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네. 조만간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이슈들이 이렇게 바로 발현이 되면 단기적으로도 저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죠. 네. 정말 뭐 전쟁이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이 이슈에 계속 좀 유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해서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아까도 뭐 구글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구글의 뭐 토큰 처리량 전망이나 미국 기업들의 AI 유료 구독 확대 흐름을 좀 보면 AI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이게 뭐 실제 수익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확실하게 우리가 뭐 디파인을 하지는 못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 네. 그렇잖아요. 지금 인프라 초기 투자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타산으로 보면 아직은 투자 비용이 네. 수익을 그러니까 오버라이드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토큰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AI를 결국에 AI의 수요가 계속 될 거냐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앵커님도 이렇게 뭐 어떤 모델 들어가서 뭐 이거 질문해줘 이런 게 다 토큰으로 이렇게 네.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토큰의 사용량이 이게 그 그래프로 이제 곱하기 7배라고 돼 있는 게 저게 시장 전체의 사용량 증가가 아니에요. 저 구글의 모델로만 볼 때 7배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수치를 보면요. 이게 뭐 몇 조 개씩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저만 해도 갈수록 저는 사실 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런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AI를 많이 안 썼거든요. 네.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10분 걸릴 걸 1분이면 찾는 거니까.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라는 건 이 네. 편한 거에 한번 접어들게 되면 그걸 그만두지 못합니다. AI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초기,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뭐 AIC는 정말 초기 단계다라고 네네. 좀 계속 얘기해 주셨고 이제 AI가 기대 단계를 넘어서 실제 기업 활동 안으로 좀 빠르게 들어오고 그렇죠. 있는 분위기인 것 그게 같아요. 저는 되게 흥미진진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생산성 향상과 얼마나 네. 많은 기업의 펀더멘탈 개선이 있을 것이고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AI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AI가 도입이 되면서 네. 인류의 어떤 그 고도 제한을 해제해주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업그레이드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뭐 질적, 양적 업그레이드가 저는 기대가 돼요. 그 방금 하신 이야기 저희가 다음에 특집으로 한번 대표님 모시고 한번 뭐 준비해 볼게요. 특집까지는 아니고요.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좀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랠리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겠죠? 아, 그럼요. 네. 지금 언급해 주신 것 자체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 양적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실적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딱 오늘처럼 엔비디아처럼 확인을 네. 해야 안심이 되겠지만 이렇게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KPX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자, 조금 쉬운 표현으로 네. 지금 그 KPX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 뭐 한 M7만 보자고요. M7 회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매일매일 뭐 구글, M7 이렇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어디 뭐 중견 기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를 끌어가는 회사들입니다. 네. 그 회사들이 최근 한 2031년, 2026년부터 2031년까지 KPX 투자만 거의 7.6조 달러가 추산이 돼요. 이게 7.6조 달러면요. 우리나라 1년 GDP가 1.9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1년 GDP의 거의 네. 한 5, 6배 양의 인프라 투자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투자한다고 할 때 투자 의사결정 주체들, 뭐 젠순왕 그 유명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제프 베이조스도 마찬가지고 젠순왕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방송에서 언급하기 좀 죄송스러운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해타산을 다 따졌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밑에서 분석하겠어요. 네. 그걸 믿고 AI 성장은 이제 초기다. 이렇게 믿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 그런데 여기서 조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골드만삭스가 경고 메시지를 하나 내놨더라고요. 반도체 중심의 수익 독식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였는데 AI 밸류체인 내에서 좀 이익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현상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잘 설명한 겁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어떤 하나의 혁신이 딱 이루어졌을 때는 네. 초기에 그걸 끌고 가는 트레일블레이저라고 할까요? 그 개척자들이 있는 것이죠. 네. 엔비디아가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딱 무르익었고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뭐 자리를 포지셔닝이 됐을 때는 이게 점점 확장을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거는 저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아주 당연한 수순이다.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고 이런 어떤 약간의 프로앤콘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네. 시장의 다이나믹스가 살아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충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AI의 랠리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콜에서 나온 중요한 이야기들 그리고 개장 전에 꼭 체크해 보실 만한 애프터마켓의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아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개장 전 확인해 봐야 할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줬습니다. 매출 부문에서도 조정 EPS 부문에서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 상승, 조정 EPS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예상치보다도 크게 뛰어넘는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이 컨퍼런스 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라 CPU가 2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시장에 진입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체 CPU인 베라 칩을 활용해서 기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전통적인 CPU 시장에도 진입할 예정을 밝혔는데요. 올해는 200억 달러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블랙웰과 루빈 반도체는 현재 이 엔비디아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칩이죠. 이 부문에서도 2025년부터 장기적으로 2027년까지 총 1조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낙관적인 전망을 전해냈습니다. 또 블랙웰 아키텍처를 AI 인프라의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앞으로는 블랙웰 아키텍처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AI 네오클라우드 신규 부문에서도 앞으로 빠른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성장세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이 AI 네오 클라우드가 무엇이냐 하면 AI 생성형 학습 그리고 추론을 전문으로 하는 AI 전용 클라우드 부문입니다. 이 부문에서도 AI가 거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지속적으로 가능성을 내비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닝콜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어마어마하게 내주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좀 반도체주 중심으로 상승 동력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 엔비디아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애프터마켓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애프터마켓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정규장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정규장에서 1%대 상승을 보여주나 싶었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그 상승분 전부 반납해내고 있습니다. 1.58% 하락하면서 219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는 엔비디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테슬라도 정규장에서는 3%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페이스 X가 상장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테슬라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73% 하락하면서 41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론도 정규장에서 4%대 큰 폭으로 상승해냈습니다. 삼성전자의 노조가 갈등이 심화되면서 마이크론도 반사이익을 계속해서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1.5%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전 알아야 할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면요. 국내 관련 주요 지표들 오늘도 긍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4%대 넘게 상승폭을 그려내면서 1170포인트 선에 지나갔고요. EWI 한국 ETF도 3%대 상승 보여주면서 180포인트 선에 지나갔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정규장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또 엔비디아도 어닝콜 이후에 상승세 가져갔고 마이크론도 4%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부문에서도 상승세를 이어받았습니다. 11,800포인트 선에 지나갔고요. WTI 유가 흐름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종전 관련 발언을 해줬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유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란의 국영 매체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전쟁 종식 관련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0.14% 하락하면서 98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전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매출과 EPS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어닝콜에서는 AI 인프라 전체를 구축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시그널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